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를 품어놨는 어머니, 그리고 저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를 받아들여 자기 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해주는 건 아니에요. 얘야.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저는 어느 날 밤 제 침대에서 죽을 뻔했답니다. 제 이름은 윤혜자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개천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은 저를 윤할머니 혹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76세요. 얘야. 내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것은 기쁨의 이야기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흔적이죠. 저는 아직도 고속로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벽지는 벗겨졌지만 시간의 흐름을 버티고 있는 집이죠. 현관 앞에 앉아 있으면 저 멀리 낙동강이 보입니다.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푸른 핏줄 같은 강이지요. 그 강은 이곳의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1992년 그날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은 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죠. 사랑이면 어떤 아이든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여자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하나님조차 치유하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지닌 아이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의 이름은 뭐니? 지금 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듣고 있니? 댓글에 남겨주렴. 이 작은 마을 개천에서 들려오는 이 노파의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지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혹시 이 마을 어딘가에 아직도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비밀은 몰랐던 이웃이 있을지도 모르지. 개천은 작은 마을이야. 얘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그런 곳, 옥수수와 콩밭이 널린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아는 그런 곳이지. 중심가는 도로가 넓지만 우리 동네 같은 오래된 구역은 골목이 좁고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우리 같은 노인들은 발을 조심해야 한단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지. 얘야. 오래된 교회도 있고 마을 광장에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낙동강이 범람의 하천 근처 집들을 삼켜버리기도 한단다. 바로 그 1988년의 홍수 이후 제 남편 백종수와 저는 가족을 더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우리 친자식은 둘 있었죠. 백지우는 17, 백수미는 15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이 약했어요. 더 많은 아이를 품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수민이가 심어줬어요. 아이가 학교 과제로 마을 반대편에 있는 성우보육원에 다녀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거기 있는 아이들 봐야 해요. 몇 년이나 거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요. 너무 커서 사람들이 안 오네요. 다들 아기만 원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 남편 종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 뜻을 항상 존중해줬어요. 곡물창고에서 감독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과묵하고 진지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제가 나이든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냥 마당에서 말없이 수제 담배를 피우면서 제게 특유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가보자. 처음 성우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깨끗하지만 너무 슬픈 곳이었죠. 아이들이라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며 놀아야 하는데 거기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하더군요. 원장인 김명자 선생님은 얼굴이 레몬을 씹은 듯한 인상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물었어요. 남자아이 원하세요? 여자아이 원하세요? 나이는요? 저는 제 안에서 솟아나는 용기를 느끼며 대답했어요. 정말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입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아이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나무진이라는 아이를 언급했어요. 9살 된 남자아이예요. 5살 때부터 여기 있었고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 중 하나예요. 똑똑하지만 말이 없어요.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였고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처음 나무진을 본 순간 그는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낡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마른 몸에 짧고 곧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한 크고 어두운 눈을 가진 아이였죠. 우리가 소개되었을 때 그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스러운 작은 동물처럼 우리를 관찰하듯 바라보았지요. 왜는 말이 별로 없어요. 하고 김명자 원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똑똑하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은 좋고요. 다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 순간 제 엄마로서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바로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옆에 있던 백종수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사람도 무언가를 느꼈던 거예요.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어요. 늘 그렇듯 인터뷰,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끝도 없는 서류 작업이 있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4개월 후 우진이는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 배낭 안에는 전부였죠. 몇 벌의 옷, 동화책 한 권, 그리고 오래된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 하나.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집 안에 있는지도 잊을 정도였어요. 그는 백지훈과 방을 함께 썼는데 지훈이는 그걸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뒤쪽 방 정리할 때까지만 잠깐이야 라고 말했죠. 우진이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가 음식을 뺏어갈까봐 두려운 듯 접시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먹었어요. 저는 조금씩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책을 좋아하는 걸 알아채고는 책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텔레비전을 볼 때 옆에 앉아 있으면 처음엔 몸을 움츠리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 다가오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 예상하는 것처럼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우진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날을 기념하려고 초하나 꽂은 초코 케이크를 구웠어요. 오, 리 우진이 가족된 지 한 달 축하해요. 라고 말했죠. 그 아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식탁 맨 끝에 앉아있던 종수도 그걸 보고는 저에게 살짝 잉크를 해줬죠. 그날 밤 저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이에요. 우진이는 동네에 있는 개천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몇 달은 쉽지 않았어요. 공책이 찢겨 오기도 하고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거나 무릎이 까진 채로 집에 오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항상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죠. 담임 선생님 이혜린이 나중에 말해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우진이를 놀렸다고요. 고아야. 넌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아.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는지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반응이 없어요. 이혜린 선생님이 걱정스레 말했죠. 그냥 조용히 다 받아들여요. 그게 더 이상해요. 윤혜자 씨. 대부분 아이들은 울거나 싸우거나 어른에게 말하죠. 얘는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지만 제가 기대한 방향은 아니었어요. 우진이는 집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켰고 연필이 부러졌다고 울거나 책이 안 보인다고 몇 분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죠. 저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마치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종수는 점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규칙이 필요해. 혜자, 당신은 얘를 너무 오냐오냐해. 하지만 어떻게 얘를 그렇게 대하겠어요. 그 마른 얼굴,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을 짊어진 듯한 그 눈동자를 보면 저는 어떻게든 얘가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중략 홍보 부분 생략. 어느 날 우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거의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고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서 저는 걱정에 나가서 찾아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우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턱에 크게 베인 상처가 있었으며 교복 셔츠는 찢어져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떻게 된 거니? 얘야, 나는 상처를 살펴보려고 달려가며 물었어요. 그런데 나무진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는 가방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고 안에 있던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들이 날 입양한 건 나라에서 돈을 받기 때문이라고. 아무도 나 같은 늙은 애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늘 얌전하던 아이가 속에 쌓아뒀던 분노를 쏟아내는 걸 보며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를 꼭 껴안았어요. 처음에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몸에 힘이 풀렸고
결국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울음이었어요. 넌 내 아들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마음의 아들. 나라에서 돈 따위 안 받아. 사랑이야, 애야. 넌 이제 백씨 집안 사람이야. 아무도 널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해. 그날 밤은 뭔가가 바뀐 날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된 듯했죠. 이후로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 이야기를 하고 가족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종수도 더 가까워졌고 집안일을 고치는 법이나 주말에 낙동강에서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애야, 나는 그때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믿고 싶어 할 때 얼마나 쉽게 눈이 가려지는지도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할 때 운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우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한 지 거의 2년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키도 좀 크고 살도 붙었고 더 이상 처음 왔을 때의 그 말라깽이의 겉먹은 아이 같지 않았죠.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전만큼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은 유지했어요. 선생님들도 더 이상 이상한 행동에 대해 연락해오지 않았고 동네 친구도 생겼어요. 정태양이랑 권민준이라는 아이들이 가끔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쯤 우리 첫째 아들 백지훈이 한미정과 결혼해 인천으로 이사갔고 딸 백수민도 간호학을 공부하러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집은 갑자기 행해졌고 이제 남은 건 나와 종수 그리고 우진이뿐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아이의 마음을 어지럽혔는지도 몰라요. 비록 친남매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과 누나가 떠난 걸 보며 또다시 버림받는다고 느낀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엉뚱한 데서 나타나는 일이 반복됐죠. 부엌 서랍에 있던 가위가 우진이 침대 밑에서 발견되고 벽시계가 며칠 동안 없어졌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한 번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받은 은빛 묵주가 온 집을 뒤져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거의 포기했을 무렵 우진이 서랍장 맨 아래 양말 안에서 그 묵주를 발견했죠. 왜야, 내 묵주 왜 가져갔니? 나는 일부러 화난 척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우진이는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빈 눈빛으로 날 보며 말했죠. 저 안 가져갔어요. 누가 일부러 거기 넣었나 봐요. 종수는 저처럼 인내심이 많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져갔으면 인정해야지. 우리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 그 말에 우진이는 11살짜리답지 않게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눈빛으로 종수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말이 없었죠. 저는 또 한 가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우진이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종수는 아이의 12번째 생일을 맞아 몇 달간 돈을 아껴서 게임기를 선물했어요.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요. 하지만 우진이는 일반적인 게임 대신 무언가 알 수 없는 게임에 집착했어요.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몇 시.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이건 정상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인정할 수조차 없었어요. 우진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는 집에 거의 있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는 학교에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밤늦게 돌아왔고 담배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눈이 풀린 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저와 종수는 거의 매일같이 다퉜어요. 남편은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다시 보육원에 보내자는 말까지 꺼냈죠. 그건 안 돼, 종수. 그는 우리 아들이야. 아들을 마치 잘못 산 물건처럼 돌려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종수는 외쳤어요. 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규칙도 무시하고 우리를 존중하지도 않아. 뭘 더 해야 당신도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겠어. 마음 한켠에서는 남편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엄마로서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는 우진이에게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내 아들이라고. 영원히. 그 약속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던 중
집안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종수 지갑에서 5만 원 정도가 없어졌고 그는 자기가 썼는지 까먹었나 싶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식료품비로 따로 챙겨둔 10만 원이었어요. 결정적인 건 매달 보관하던 서영숙 이모님의 연금이었어요. 서랍에 보관해둔 40만 원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우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영숙 이모님 돈 내가 가져갔니? 그는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무슨 돈이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너도 알잖아. 서랍에 있던 40만 원, 이모님 연금이잖아. 그는 캔 음료수를 들고 돌아섰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무서운 미소를 봤어요. 차갑고 조롱하듯한 웃음. 내가 가져갔다면 엄마는 뭘 할 건데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건 내가 지난 6년간 키운 우진이가 아니었어요. 낯선 이가 우리 아들의 몸을 빌려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니? 아들아.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어야지.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 전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어른의 말투 같았어요. 원래부터 아니었죠. 엄마 혼자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은 가슴을 도려내는 칼 같았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식탁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진아. 나는 널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 그러자 우진이는 이상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웃음이었어요.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는 일부러 어머니라는 단어를 비꼬는 어투로 말했죠. 사람들은 다 서로를 이용할 뿐이에요. 엄마랑 종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고아를 구해준 척 하려고 날 데려온 거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내 옆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따뜻함과 감사함을 보이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종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어요. 모든 걸 이야기한 뒤 남편은 말없이 마당에서 담배를 하나 또 하나 피웠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지친 듯 낮고 무거웠어요. 이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해자. 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우리는 그걸 해줄 수 없어. 안 돼. 나는 절규하듯 외쳤어요. 우린 얘를 버릴 수 없어. 지금은 혼란스러울 뿐이야. 사춘기잖아. 곧 지나갈 거야. 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항상 말은 적었지만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었죠. 이건 단순한 사춘기 문제가 아니야. 해자. 버림받은 상처 이상의 뭔가가 있어. 그 아이 안에 뭔가가 부서져 있어. 아마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누워 있었죠. 내가 외면해왔던 작은 징후들, 점점 이상해져가는 행동들, 섬뜩한 눈빛, 점점 더 커져가는 거짓말들. 혹시 종수가 옳았던 걸까? 우진이에겐 우리가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몇 주 뒤 나는 그 질문에 최악의 방식으로 대답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걸 바꿔놓을, 우리 가족을 영영 무너뜨릴 그 밤이 찾아왔죠. 왜야, 옛말에 같은 지붕 아래 살아보기 전엔 사람을 모른다고 하잖니. 우진이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 안에 낯선 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1994년 겨울,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어요. 우진이는 이미 15살이었고 외형은 성인 남자처럼 자랐으며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린 듯했어요. 어떤 날엔 마치 예전 성우보육원에서 처음 봤던 그 다정한 소년처럼 돌아오기도 했어요. 엄마, 축복해주세요. 하며 인사하고 종수랑 마당에서 이것저것 고치며 도와주고 숙제도 착실히 했어요. 그런 날엔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나아지는구나. 그냥 어려운 시기였던 거야. 그런데 어떤 날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걷는 모습은 낯설었으며 얼굴은 굳어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을 걸면 소리를 지르며 폭발했고 문을 쾅 닫고 물건을 부수곤 했어요. 한 번은 내가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밥그릇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울면서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을 치우며 말했어요. 애야, 도대. 간이고 그걸 했죠. 한 번은 제가 간식을 가져다 주려고 불쑥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저는 간식을 가져다 주려고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나무진이 하고 있던 게임 화면에 피가 튀고 끔찍한 장면들이 보였어요. 너무 폭력적이어서 숨이 멎을 뻔했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본 순간 그는 재빨리 게임을 꺼버렸어요. 무슨 게임이야, 우진아? 제가 작은 테이블 위에 케이크 접시를 놓으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모험 게임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죠. 저는 그날 저녁 백종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했죠. 그 나이 남자애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해. 액션, 싸움. 당신이 애를 너무 감싸. 이젠 남자답게 클 때도 됐어. 그 무렵부터 우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그는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고 말했죠. 한동안은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학교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윤혜자 어머님, 우진이가 벌써 3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픈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집에서 나가요. 그날 평소처럼 집에 돌아온 우진이에게 저는 바로 따졌어요. 처음엔 학교 측 실수일 거예요 라고 하더니 제가 선생님 메모를 보여주자 태도를 바꿨어요. 학교는 갔는데 애들이 괴롭혀서 수업을 빼먹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들? 학교랑 이야기해 볼 수도 있었잖니. 제가 간절히 말하자 그는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분노로 소리쳤어요. 엄마는 세상을 몰라요. 모두가 엄마처럼 다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바로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수가 고함을 듣고 거실로 왔어요. 제가 설명을 하자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종수가 우진이를 때리려 손을 들었어요. 안 돼, 종수.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제가 몸을 막아섰어요. 이 아이는 규율이 필요해. 혜자. 지금 상황 안 보여. 거짓말하고 학교도 빼먹고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 저희가 그렇게 말다툼하는 사이 우진이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새벽에야 그 아이는 몰래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불을 켜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엔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 그 눈은 더 이상 제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죠. 어디 갔다 온 거니? 저는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좀 돌아다녔어요. 샤워할게요. 다음 날 빨래를 하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 한 갑을 발견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몰래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한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종수는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했고 벌도 주고 특권도 없애자고 했죠. 저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 아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개천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예약했어요. 3번이나 겨우 참석시켰지만 우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상담이 끝나고 강진우 선생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 안에 억눌린 분노가 많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은 애착과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머님을 시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친엄마처럼 또 자기를 버릴지 보려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인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기로요. 종수는 그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원래 아이들 다루는데 더 능하잖아.
하며 인정은 못하겠지만 믿는 듯한 말투로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진이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13살이 되어 사춘기에 들어선 거죠. 목소리는 굵어지고 얼굴과 몸에 여드름이 생기고 팔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길어졌어요. 옷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작아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옷차림에 관심 없던 아이가 명품 브랜드 옷과 비싼 운동화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냐? 종수는 웃으며 농담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나무진이 머리에 젤을 바르고 단정하게 빗은 채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시트를 갈아주다 그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잡지를 본 거예요. 나체 여성이 나온 정말 외설적인 잡지들이었어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이 다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건 그냥 사춘기 호기심 수준의 잡지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위험한 종류였죠. 저는 그걸 백종수에게 보여줬고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해자. 그 나이 남자애들은 다 그래.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야 이게 낫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미 신이 가까웠고 머리도 조금씩 새고 있었고 아이 둘 낳은 엄마의 몸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냥 지나친 걱정이라 넘기려 했어요. 그러다 그날이 있었어요. 욕실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는 간식을 들고 무심코 들어갔고 그는 제 젊은 시절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거실에 액자에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죠. 그 아이는 너무 놀라서 사진을 떨어뜨렸고 액자 유리가 깨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아?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 예뻐서. 그는 말도 끝나기 전에 저를 밀치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 채 왜 이러는 거니? 그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공허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바로 그 시기에 나는 그의 팔에 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보았어요. 처음엔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 그런 줄 알았죠. 워낙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려고 불쑥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가 팔에 무언가를 주사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문 앞에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셔츠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진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고 곧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나가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나는 도망치듯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곧장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직장을 바로 뛰쳐나와 1시간도 안 되어 집에 도착했지만 우진이는 이미 가방을 메고 사라진 뒤였어요. 우리는 부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종수는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이제는 한계를 넘었어. 해자. 얘를 치료소에 보내야 해. 이 집안에서 마약을 쓰고 있다고. 나는 아직도 나무진을 변호하려 애썼어요. 그냥 감기약이거나 비타민 주사였을 수도 있어.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는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거려. 우진이는 이틀 뒤에야 돌아왔어요. 마치 좀비처럼 보였어요. 더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여름밤인데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종수는 그의 팔을 붙잡고 부엌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남편이 우는 걸 봤어요. 넌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건지 봐라. 내 엄마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창문가에 앉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우진이의 눈빛이 잠깐 변한 것 같았어요. 죄책감의 그림자, 어쩌면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고 그는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말해줘. 제발 우리도 좀 알게 해줘.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어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끝은 거칠고 손톱은 지저분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언제부터 그랬어? 왜?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봤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말해봐.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내 가족이야. 도와주고 싶다고 우진이는 눈을 들었고 그 눈빛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분노와 함께 마치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듯한 기묘한 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가족,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 만든 편리한 계약일 뿐이죠. 당신들은 떠난 자식을 대신할 아이가 필요했고 나는 잘 곳이 필요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우리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단 걸 알면서도 그 말은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그건 아니야. 종수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분명히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내일 바로 치료소에 데려갈 거야. 중독자를 치료하는 곳이 있어. 나 안 가요. 우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였죠. 당신들은 날 통제할 수 없어. 진짜 부모도 아니잖아.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벽에 걸려있던 액자 하나가 떨어져 유리가 깨졌어요. 종수는 급히 그를 따라 나갔지만 우진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어요. 그가 돌아오면 설령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치료소에 보내기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병원, 경찰서, 아는 친구들 집,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돌아다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개천 다리 밑에서 떠돌며 지내는 청소년들 중 몇 명은 그를 며칠 전 봤다고 했지만 이미 한참 전 일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달라졌을까? 왜 그 징후들을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매일 밤 소식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고문 같았어요. 내 아들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안에서부터 그를 파괴하는 마약에 시달리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혜자, 종수가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도 똑같은 고통이 보였어요. 우리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걸까? 거의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녁 식사 시간에 노크 소리가 났어요. 종수가 문을 열자 우진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틀 전에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2주 사이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어요. 더 말라 있었고 눈썹 위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끔찍했던 건 눈이었어요. 혼이 빠진 듯 흐릿하고 공허했죠. 애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안았어요. 그는 거에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납덩이처럼 내 품에 쓰러졌어요. 종수가 도와서 거실 소파에 눕혔고 우리는 아이의 몸을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은 떨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지만 종수는 말렸어요. 지금 병원에 데려가면 마약 사용이 밝혀질 수도 있어. 경찰 부를 수도 있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우리가 직접 돌보자. 그날 밤 나는 나무진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이마에 차가운 찜질을 바꿔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뭔가를 삼키면 다시 토해내는 그를 안고 달래며 밤을 새웠죠. 새벽이 되자 열이 가장 심해졌고 그는 환각 상태에 빠졌어요.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그는 친엄마를 찾으며 소리쳤고 누군가 자신을 때리는 걸 멈춰달라고 외쳤어요. 마치 아주 어린 아이처럼 울기도 했죠. 그 환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과거 조각들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깊이 묻혀있던 트라우마들, 아무리 큰 사랑으로도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우진이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름들을 중얼거렸고 그가 겪은 일들, 본 것들, 고통의 기억들을 흘려내듯 말했어요. 내 가슴은 그때마다 조여왔어요.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걸까. 아침이 되자 열이 조금 내려갔고 우진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내가 곁에 앉아 있는 걸 보았죠. 엄마, 그는 중얼거렸어요. 마치 처음 우리 집에 왔던 9살 소년처럼요. 엄마, 아직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들. 곁에 있어.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우진이었어요. 낯선 누군가가 아닌 우리가 알고 사랑하던 그 아이. 미안해요. 그는 속삭였어요.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요. 엄마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알아, 아들. 엄마는 알아. 이젠 우리가 도와줄 거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 순간은 폭풍 전에 잠깐의 고요였을 뿐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집에서 직접 우진이를 간호했어요. 금단 증상은 정말 끔찍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이 떨리고 구토를 하고 심지어 경련까지 왔어요. 종수는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나는 두려웠어요. 혹시 그가 마약 사용자로 등록되어 더 나쁜 곳으로 보내질까봐, 아니면 다시 국가시설로 보내질까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번갈아가며 한순간도 우진이 혼자 두지 않기로 했어요. 조금씩 그는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입맛이 생기기 시작했고 떨림도 줄어들었어요. 몸이 나아지면서 행동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다시 외에 바르고 심지어 다정하게까지 보였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다시는 마약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종수는 아예 회사를 일주일 쉬고 집에 머물며 우진이를 지켜봤어요. 혼자 나가지 않게, 다시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지만 결국 그는 출근해야 했죠. 인생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멈춰주지 않아요. 그렇지 애야.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밥은 먹어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니까요. 10월 초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어요. 우진이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숙제도 했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동네 잔디를 깎고 돈을 벌기도 했고 설거지도 먼저 나서서 했어요. 우리는 그를 다음에 기술학원에 등록시키려 계획까지 세웠어요. 아이에게 확실한 기술을 줘야겠다고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셋이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우진이는 또렷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 왜 내가 마약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 하셨죠? 저와 종수는 갑자기 긴장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피하던 주제였거든요. 그 말을 꺼내면 다시 그 무서운 우진이가 돌아올까봐. 말하고 싶다면 말해봐.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그건 친엄마 때문이에요. 내가 어릴 때 과다복용으로 죽었다는 거 보육원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은 나를 4살 때 교회 앞에 두고 떠났어요. 메모 한 장 남기고. 이유도 몰랐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입으로 과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가족에서 가족으로, 보육원에서 보육원으로 옮겨 다녔어요. 어느 보육원에선 거기 직원 중 한 명이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종수는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 속도 울렁거렸고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날 입양했을 때 난 믿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날 원하고 아무 대가 없이 날 돌보려 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어떤 형들을 만났어요. 그 애들이 어떤 걸 줬어요. 그걸 쓰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고 잠깐 동안은 정말 그랬어요. 약에 취해 있으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고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아이를 안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꼭 껴안았어요. 종수도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그 벽 너머의 우진이에게 닿은 것 같았어요. 고통받고 상처 입은 아이, 사랑을 절실히 원하면서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던 그 아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아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나는 종수 곁에 누우며 오랜만에 가슴 가득 희망을 느꼈어요. 마침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이젠 진짜 나아질 거야. 내가 불을 끄며 말했어요. 종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혜자. 근데 난 아직 걱정돼. 눈빛이 뭔가 아직 이상해. 그건 외상 때문이야. 종수. 그 아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잖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당신도 보게 될 거야.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 우리가 그 집에서 느낀 마지막 평화의 밤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1994년 10월 말 목요일이었어요. 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날씨는 덥고 후텁지근했어요. 리버크릭에 사는 우리는 이런 날이면 곧 폭우가 올 거라는 걸 감으로 알죠. 우진이는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고 함께 저녁도 먹었어요. 내가 만든 밥과 된장찌개, 닭조림이었죠.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건 요즘 들어 익숙한 일이었어요. 과거 이야기를 나눈 후부터 그는 가끔씩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거든요. 저녁 식사 중 종수는 내일은 곡물창고에 대형 수확물 반입이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진이는 묘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사 후 우진이는 시험 공부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종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나는 부엌을 정리하고 샤워를 했죠. 늘 하던 일상이었어요.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밤 10시쯤 종수가 침실에 들어왔고 그는 금세 피곤한 듯 잠들었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묵주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요. 그리고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천둥을 동반한 굵은 빗줄기였고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 위안이 되었죠. 정확히 몇 시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새벽 3시였을까요? 4시쯤이었을까요? 빗소리는 멎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고 무거웠어요. 나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어요. 뒷목이 서늘해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처음엔 그냥 악몽을 꾼 탓이라 생각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침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어요. 깜짝 놀란 나는 도둑이 창문으로 들어온 줄 알고 소리를 지르려 했어요. 종수를 깨우려는 찰나 그 그림자는 침대 가까이 다가왔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 속에서 나는 그가 나무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공허하면서도 너무 강렬한. 우진아, 나는 조용히 불렀다.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내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눈빛으로 계속 나를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윗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둠 속에서 눈이 점점 적응되자 나는 숨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것을 보았다. 그의 몸 상태가 어머니인 내가 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다. 뭐 하는 거니?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순식간에 내 입을 손으로 막았다. 백종수 아버지 깨우지 마세요. 그가 속삭이며 다가왔다. 그분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아이가 짐승처럼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덤벼들고 있었다. 나는 버둥거리며 밀쳐내려 했지만 나무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단번에 그는 침대 위로 올라와 나를 눌렀고 그의 몸무게는 나를 완전히 제압했다. 손은 내 입을 꽉 막고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예전부터 이러고 싶었어요.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그의 말은 나를 구토하게 만들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엄마는 내가 어떻게 쳐다봤는지, 집안에서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몰랐죠.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고 나는 절박하게 반대편에 자고 있는 백종수를 깨우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깊이 자는 사람이었고 쉽게 깨지 않았다. 나는 나무진을 애절하게 바라보며 멈춰달라고,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로 돌아와달라고 애원했다. 잠시 그는 망설이는 듯했고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다. 마치 잠깐 이성을 되찾은 듯했지만 이내 그 텅 빈 눈빛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내 몸을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아마도 침대의 움직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을까? 갑자기 백종수가 깨어났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곧 나는 그의 입에서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공포로 가득 찬 외침을 들었다. 대체 이게 뭐야? 백종수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나무진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내 몸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 순간 무언가 그 안에서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았다. 마지막 남은 인간성의 실마리가 끊어진 듯했다. 그만둬. 백종수는 포효하며 나무진에게 덮쳤다. 내가 몰랐던 남편의 힘이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스탠드가 넘어졌다. 비명, 몸싸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에 불을 켰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백종수와 나무진이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고 남편은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나무진은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다. 경찰 불러. 개천경찰서에 전화해. 백종수는 외쳤다. 윤혜자, 빨리. 하지만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져 있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아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그 순간 나무진은 갑자기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었다. 부서진 스탠드였다. 내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는 그것을 휘둘러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 백종수는 뒤로 쓰러졌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너무 멍한 상태였다. 나무진은 일어나서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사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봐요.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는 바닥에 백종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용히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텐데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우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존재가 그를 삼킨 듯한 섬뜩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나도 몰랐던 본능이 깨어났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나무진을 지나 복도로 달려나갔다. 도와주세요. 나는 앞문을 향해 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무진은 나를 뒤쫓아왔지만 어두운 거실에서 가구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다. 밤 공기는 비가 온 뒤라 차갑고 축축했지만 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달리고 또 달렸다. 태어나서 그렇게 달린 건 처음이었다. 길거리에서 절규하듯 도움을 외쳤다. 처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맞은편에 사는 이웃 박기태 씨였다. 이어서 옆집의 유순자 여사도 나왔다. 곧이어 거리에는 반쯤 잠든 채로 나온 이웃 6명가량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며 한밤중에 잠옷차림으로 울부짖는 나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 제 남편이. 제발 누구든 경찰 좀 불러주세요. 박기태 씨와 그의 장성한 아들, 경비로 일하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재빨리 우리 집으로 달려갔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나무진은 뒷담을 넘어 도망쳐버린 상태였다. 백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마에 상처를 감싼 천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한 건 거의 30분 후였다. 그 시절 작은 도시 개천에서는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다. 경찰서장인 최동우 경감은 우리 가족을 수년간 알아온 사람이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말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정말입니까? 윤혜자 씨. 그 조용하던 우진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6년 동안 키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말을 어떻게 꺼내겠는가? 모두가 얌전하고 공손하다고 믿었던 그 아이 안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둠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온 마을을 뒤졌지만 나무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백종수는 개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이마에 몇 바늘 꿰매고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나도 함께 약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마치 태풍이라도 지나간 듯 엉망이었다. 부서진 가구,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침실 카페트에 남은 핏자국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 물리적인 폐허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 사이의 믿음, 안전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며칠간 나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중에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며 혹시 우진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항상 강인했던 남편 백종수 역시 무너져 있었다. 상처는 이마에만 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 우리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자책감, 눈앞에서 자라난 악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최동욱 경감이었다. 윤혜자 씨, 우진이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요동쳤다. 모든 걸 다 겪었음에도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아이가 괜찮은지, 다친 건 아닌지, 어디 있는지만 생각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경감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살아는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차역 근처에 버려진 집에서 발견했는데 마약을 많이 복용했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 먼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최동욱 경감이 말했다. 곧 대구정신병원으로 옮겨질 겁니다. 의사들 말로는 단순한 약물 의존을 넘어선 심각한 정신적 문제도 의심된다고 하네요. 내가 그 전화를 어떻게 마쳤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전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그날 오후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갔다. 나무진은 침대에 수갑으로 묶여 있었고 진정제를 맞고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누워 있었다. 우리를 알아본 건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의 차갑고 생기 없는 손을 잡고 눈물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왜 그랬니? 아들아, 나는 속삭였다. 대답이 없을 걸 알면서도 다시 물었다. 왜? 다음 날 그는 대구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리는 일주일 후에 면회를 허락받았다. 그곳은 슬픈 곳이었다. 하얗게 벗겨진 벽, 텅 빈 눈빛으로 복도를 떠도는 사람들. 면회 전에 젊은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눈 밑은 짙게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이미 드문드문했다. 아드님은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젊은 의사는 서류철을 넘기며 설명했다. 조현병,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리고 약물 의존까지. 이미 입양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드러났고 약물 사용이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들을 곱씹으며 들었다.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나요? 백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부분적으로요. 어떤 순간에는 후회하는 듯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전부 부정하거나 오히려 당신들이 그럴 만했다고 말합니다. 이 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사고가 일관되지 않고 현실 인식이 불안정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나무진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의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체중이 더 줄었고 얼굴은 파리하게 꺼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그는 창살이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들아,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잠시 동안 나는 그 눈 속에서 6년 전 우리 집에 처음 왔던 그 겁먹은 소년의 흔적을 본 듯했다. 하지만 곧 다시 그 텅 빈, 멀어진 눈빛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여기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표정하고 무미건조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단다. 백종수가 거리를 둔 채 대답했다. 나는 남편이 더 이상 우진을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어떤 끈이 영원히 끊어진 것이다. 나무진은 비웃듯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걱정해서 뭐해요? 늦었잖아. 절대 늦지 않았어. 아들아, 넌 아프고 치료받을 수 있어.
나는 아직 그의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어떤 조각에 닿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끊으며 격해졌다. 그리고 내가 나아지면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자고요? 내가 그런 짓을 해놓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가 회복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날이 나무진을 본 마지막 날이었다. 몇 주 후 그는 인천교정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들을 위한 시설이었다. 판사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종수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기억의 유령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사진, 낡은 소파, 문틈 사이 햇살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결국 끝은 같았다. 고통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항상 강인했던 백종수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문단속을 확인하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아직도 그 괴물이 어딘가 숨어 있을까 두려운 듯이. 나 역시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땀에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고 항상 같은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 아이 안에 있던 어둠을. 우리는 그 아이를 구하고 싶다는 절박함에 그 징후를 외면한 것일까? 오늘 나는 이 오래된 마루에 앉아 여전히 흐르고 있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그 날들을 돌아본다.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다. 사람들이 말하듯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은 가르쳐준다. 백종수는 2003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날 밤 이후로 절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가끔 술이 들어간 밤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혜자야, 내가 눈치챘어야 했어.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우리의 친자식인 백지훈과 백수미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를 위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이 그 밤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나이든 부모를 문제 많은 소년과 단둘이 남겨두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나무진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가끔 복지센터를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 아이가 여전히 시설에 있다는 것을 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는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시기를 반복했다. 2008년에는 퇴원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격렬한 재발로 다시 집중치료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복지센터에서 그에 대한 편지를 받은 건 2년 전쯤이었다. 약물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치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시설로부터도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도.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백종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중요한 날에도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아들이 가장 힘들 때 외면했다며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나는 다시 그 밤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공포가 다시 내 온몸을 감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 모든 일이 있고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남아있어. 그 끔찍한 밤의 나무진이 아니라 9살이던 그 아이. 큰 겁먹은 눈망울과 세상 전부를 담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이. 잠시지만 진심으로 내 아들이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온단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몇 가지를 배웠어. 이야기들을 너에게 전하고 싶구나. 어쩌면 이 말들이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발 우리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기를 바라며. 첫째,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산도 옮긴다는 말을 듣지.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떤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약물 치료, 상담, 체계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 사랑은 중요하고 근본이지만 충분하진 않아. 둘째, 나는 징후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어. 지금 나는 누군가가 예전 우진이처럼 변하는 걸 보면 등골이 서늘해져.
공허한 눈빛,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동물이나 약자를 향한 잔인함,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아이들. 그건 삶이 보내는 경고야.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들이야. 셋째, 나는 본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는 헛된 게 아니야. 우진이의 눈빛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행동에서, 내 물건을 몰래 가져가던 모습에서 나는 수없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고 그냥 괜찮다고 믿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외면했지. 넷째,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부서진 채 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부모의 잘못도 환경 탓도 아니야. 물론 버려짐, 학대, 트라우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만 어떤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을 안고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랑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둠 말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용서가 곧 있는 것이나 다시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나는 나무진을 용서했어. 그를 증오하지 않고 그가 병들어 있었으며 모든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하는 의미로. 하지만 그건 그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죄책감이나 모성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는 일이야. 그 밤 이후로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을 만났어.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정신 문제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살아. 자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마치 부모로서의 가장 큰 실패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겠지. 우리는 개천장, 로교에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 각자의 고통, 작은 희망,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지금 내가 76이 되어 오래된 마루에 앉아 여전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돌아보면 내 인생은 그 비극에 의해 상처는 받았지만 정의되진 않았다는 걸 알아. 기쁨의 순간도 분명 있었어. 백지훈의 결혼식, 손주들의 탄생, 가끔 백수민이 부산에서 와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 삶은 때론 도저히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아도 계속된다. 혹시라도 너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 혹시 내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점점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렴. 너무 늦기 전에. 나는 기다렸단다. 혹시라도 누군가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사랑이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진짜 위험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리고 꼭 기억해줘. 자녀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것. 그건 결코 나쁜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 이야기가 아무리 슬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우리 이야기를 함께 듣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도 남겨줘. 기억하렴. 진짜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삶이 남긴 상처들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 든 이들에겐 상처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단다. 좋은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도 있지. 하지만 모두가 진실된 이야기, 삶이라는 긴 여정의 일부란다. 우리는 가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사람들과 스치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견뎠는지 전혀 알지 못해. 나처럼 주름진 얼굴 하나하나 속에는 수천 개의 이야기와 말없는 싸움이 숨어 있어. 그리고 만약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오래된 아픔을 꺼내어 말한 것이 충분히 의미 있었던 일이 될 거야. 들어줘서 고맙다.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줘서. 부디 하느님이 너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시기를. 나는 지금도 그 아이가 여전히 시설에 있다는 것을 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는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시기를 반복했다. 2008년에는 퇴원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격렬한 재발로 다시 집중치료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복지센터에서 그에 대한 편지를 받은 건 2년 전쯤이었다. 약물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치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시설로부터도 그 자신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도.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백종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중요한 날에도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아들이 가장 힘들 때 외면했다며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나는 다시 그 밤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공포가 다시 내 온몸을 감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 모든 일이 있고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남아있어. 그 끔찍한 밤의 나무진이 아니라 9살이던 그 아이. 큰 겁먹은 눈망울과 세상 전부를 담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이. 잠시지만 진심으로 내 아들이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온단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몇 가지를 배웠어. 이야기들을 너에게 전하고 싶구나. 어쩌면 이 말들이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발 우리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기를 바라며. 첫째,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산도 옮긴다는 말을 듣지.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떤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약물 치료, 상담, 체계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 사랑은 중요하고 근본이지만 충분하진 않아. 둘째, 나는 징후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어. 지금 나는 누군가가 예전 우진이처럼 변하는 걸 보면 등골이 서늘해져. 공허한 눈빛,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동물이나 약자를 향한 잔인함,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아이들. 그건 삶이 보내는 경고야.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들이야. 셋째, 나는 본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는 헛된 게 아니야. 우진이의 눈빛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행동에서, 내 물건을 몰래 가져가던 모습에서 나는 수없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고 그냥 괜찮다고 믿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외면했지. 넷째,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부서진 채 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부모의 잘못도 환경 탓도 아니야. 물론 버려짐, 학대, 트라우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만 어떤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을 안고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랑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둠 말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용서가 곧 있는 것이나 다시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나는 나무진을 용서했어. 그를 증오하지 않고 그가 병들어 있었으며 모든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하는 의미로. 하지만 그건 그를 다시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죄책감이나 모성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는 일이야. 그 밤 이후로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을 만났어.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정신 문제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살아. 자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마치 부모로서의 가장 큰 실패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겠지. 우리는 개천장 노교회에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 각자의 고통, 작은 희망,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지금 내가 76이 되어 오래된 마루에 앉아 여전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돌아보면 내 인생은 그 비극에 의해 상처는 받았지만 정의되진 않았다는 걸 알아. 기쁨의 순간도 분명 있었어. 백지훈의 결혼식, 손주들의 탄생, 가끔 백수민이 부산에서 와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 삶은 때론 도저히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아도 계속된다. 혹시라도 너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 혹시 내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로 점점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렴. 너무 늦기 전에.